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는 35살의 여자입니다. 6년 동안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랑 비슷할 때 동시에 결혼한 제 친구들이나 오히려 저보다 2, 3년은 더 늦게 결혼한 후배 동생들까지 가만 보면 남들은 다들 부부끼리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낳고 재산 불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랑 같이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 제가 남편에게 외벌이를 시키면서 살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와 남편의 수입을 합하면 세금 제하고 매달 600만 원이 넘고 제가 명품 가방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30대 부부의 평균보다 훨씬 아껴서 살림하고 있다 생각하고 평소에 외식도 많이 줄이고 생활비도 적게 쓰고 우리 두 사람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매달 적금 붓고 모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6년이나 알뜰살뜰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모아둔 재산이 없고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처음에 얻은 작은 빌라에서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살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서 비싼 차를 사거나 도박이나 술에 돈을 쓰는 스타일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용돈으로 3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저야 그렇다 치고 남편은 40대의 남자라서 30만 원으로 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용돈 때문에 적다고 불만 갖고 투덜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고 하면 생활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댁 사람들과 그런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는 시부모님 때문이에요. 이미 연세도 적지 않고 아버님이 예전처럼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를 자꾸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재산을 탈탈 털어 해결하려고 하는 효자 남편에게 이제는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결혼 생활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신혼 초부터 꾸준하게 적금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왔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적금 만기까지 아무 일 없이 부어서 타먹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시댁 이야기 나오고 울면서 징징대는 소리를 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시댁 사정이 좋지 않은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시집을 오기도 전에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고 그 이후로 다른 일을 계속하시고는 있지만 수입이 많이 들쭉날쭉하신 상황이에요. 사정이 그러니 결혼할 때도 시댁에 많은 걸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다 미리 알고 결혼했고 사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변명을 해보자면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나이가 겨우 28이었고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다 젊었기 때문에 뭐든지 자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간단한 척추수술을 받은 뒤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셨고 불과 석 달 만에 자리에 누워 혼자 일어나시지도 못했어요. 병원과는 의료 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했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일개개인인 저희가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어머님도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니까 당장 시댁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다하다 답답한 마음에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무슨 병이든 고쳐준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버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어머님은 완전 눈이 뒤집혀진 상태였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만하시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 못하고 2천만 원을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된 이후로 시댁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평생 조용히 살던 시동생도 그때 술을 먹고 밤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쌍방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동생이 많이 때려서 상대방은 전치 사주 판정이 나왔나 봐요. 당장 시댁 집안에 돈도 없고 상대방 쪽에서 합의는 절대 안 해줄 테니 콩밥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엄청 큰 돈으로 합의를 대신 해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과일 바구니 사들고 피해자 병원까지 찾아가서 싹싹 빌고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잘 끝나긴 했지만 그 합의금 때문에 적금을 또 한 번 깨게 되었죠. 그전부터 시아버지 병원 가실 때나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자잘하게 시댁으로 돈이 빨려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쓰러지시고 시동생이 사고쳐서 합의금까지 우리가 물어주게 되었을 때까지는 가족이면 당연히 이렇게 도와야 하는 줄 알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저희 돈 2천만 원을 가져다 줬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미래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상의 끝에 부부가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남편 돈으로만 알아서 해결하고 최소한 제가 버는 돈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결정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평생 이 집안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시댁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아버님의 치료는 신앙의 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서 이상한 종교단체를 쫓아다니시기도 하고 무속인에게 점을 보거나 부적도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퍼주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돈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머님이 일용직으로 버는 돈도 있지만 거의 우리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시댁 사정이 정 어려우면 가끔 한 번씩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와서 완전 시댁과 담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부부가 모아둔 돈이 완전 제로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제로도 아니고 한때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쓸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남편이랑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이라도 모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남편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완전 빈털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까진 저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망난이나 마찬가지인 시동생입니다. 남편은 애는 착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양아치일 뿐이에요. 저랑 동갑인 35인데 집에서 30 넘을 때까지 백수로 지내다가 재작년부터 겨우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멀쩡한 직장은 아니었고 다단계 회사를 다니다가 그 뒤로는 사채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적지 않게 먹었는데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볼 때마다 저렇게 대충 막 살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지난 겨울에 갑자기 자기도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저와 남편도 너무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도련님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가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하겠다며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을 텐데 무작정 결혼부터 하겠다니 제 동생도 아닌데 뒷골이 팍 땡기더라고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 대신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그런데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아이 키우는 게 장난도 아니고 멀쩡한 집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괜히 옆에서 제가 오싹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동생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거고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분가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방둑에 화장실 하나 있는 낡은 빌라거든요. 아파서 혼자 거동하기도 힘든 아버님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 낳고 대체 어떻게 신혼살림을 차린다는 소린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좀 미루자고 하기엔 당장 저 아가씨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도 없이 작은 아들까지 장가간다고 좋아하시면서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결혼하기도 전에 집안에 큰 선물을 들고 오니까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도 숟가락 하나 못 해주셨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태평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네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살던 원룸을 구해서 살던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머리 아파서 저는 그 집안 사정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지난 2월부터 양복을 쫙 빼입더니 상가 분양사무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결혼식 올릴 돈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도 못 구해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댁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 모습 보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결국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마쳤고 그 자리에 아프신 아버님 대신해서 남편이랑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자네 집에서도 일단 딸아이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서 아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지 자꾸만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마치 본인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죠. 집을 구해야죠. 그 말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옆에서 딱 1년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기반을 잡으면 아파트 얻어 독립할 수 있다며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자 쪽 집안에서도 여유는 별로 없는지 자기들이 나서서 집 구해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솔직히 부모님들 행색을 봐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돈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사정이 되던 안 되던 일단 결혼식은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진행하기로 했고 각자 먹먹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상견례를 그렇게 마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거실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머님은 눈물까지 조금 흘리셨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티슈로 눈가를 닦으면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해서 식사라도 차려드렸을 텐데. 어머님은 제 말에 괜찮다면서 저녁은 먹었고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른 거라며 이제 너 얼굴 봤으니 됐다. 나는 갈 테니까 괜히 마중 나오지 마라. 라고 하시며 부랴부랴 겉옷 챙겨 입고 바로 나가셨어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오자마자 황급히 어머님이 자리를 피하시는지 남편을 붙들고 어머님이랑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당신 방금 전까지 무슨 말을 했냐고? 당신 이번에도 설마 또 뭔가 해주려는 건 아니지? 사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남편의 복잡한 표정을 보면서 이것도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양심이 있는데 아니겠지,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러겠지 하고 불안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려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이 밤늦도록 얼굴 표정이 잔뜩 굳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먼저 내색 안 하고 아무런 말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우면 돕고 사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은 대체 어쩌라고요? 저희 아직 결혼할 때 돈을 모으기 전까지 2년 정도만 살 거라고 예상했던 좁은 빌라에서 무려 6년째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하면 당연히 가진 돈도 없거니와 이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울 자신 없거든요. 이 주변에서는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만한 어린이집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제 친구들은 대부분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바로 집 근처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런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가져다 준 그 돈만 있었어도 진작 전세라도 얻어서 이사 갔을 거예요.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 인생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시동생이랑 시어머님 그리고 아픈 시아버지조차 사실 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동생이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전셋집은 구해줘야 애 낳고 살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시댁 그 집에서 애 낳고 같이 살겠냐고
집안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새 출발하는 둘째네 부부를 어떻게든 번듯한 신혼집 구해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우셨답니다. 남편의 구구절절한 시댁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까지는 저도 그 집안의 일원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당신 집안 꼬라지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만 참고 살라는 거야? 라고 완전 폭발하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그래도 5천만 원이면 둘이 살 만한 낡은 집이라도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제게 말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한테 5천만 원이 있어?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부터 좀 이사 가자. 네 동생한테는 미안하고 고생하며 사는 나한테는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지금 1,500 정도 있고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 써서 일단 맞춰주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걔네도 사정이 딱한데 일단 애 낳고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저희 부부의 2천만 원을 가져다 주셨을 때부터 남편이랑 저는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의 한 달 벌이가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줬는지 따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한 2년 동안 겨우 1,500만 원밖에 못 모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편을 도와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동생 신혼집을 얻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남편 나이 올해로 40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 돈 탈탈 뒤집어 털어서 또다시 시동생 신혼집 맞춰주고 나면 우린 또 무일푼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남편한테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 동생 못 도와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출을 받던 사채를 끌어다 쓰건 알아서 빌려주라 했습니다. 대신 나랑 이혼 도장 찍고 가져다 줘. 난 이제 너네 집 식구들 뒤치다꺼리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이제는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6년이나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시댁 상황은 언제나 들을수록 딱하고 답도 없는 건 제가 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이러고 살 생각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도 여유 없고 갈 길이 먼데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시댁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가져가 버리면 나는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아버님한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는 병원비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 모자란 어머님한테 남편이 매달 용돈 얼마씩 드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상식이 있다면 제가 양보한 만큼 본인도 정도껏 해야죠. 아버님 살리겠다고 아들한테 2천만 원 달라 해서 이상한 곳에 가져다주는 시어머니나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만 만들어서 결혼하겠다는 시동생이나 어쩌면 하나같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지들 편한 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뭐 아이 낳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나 봐요. 개뿔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임신하고 애 돌보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고 쉬어버리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겠습니까? 남편이 버는 돈을 오롯이 우리 식구한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너네 식구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럼 시동생이 어머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말던 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 형제끼리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방금 시어머니가 우는 거 못 봤냐면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앞으로는 동생도 열심히 산다고 했으니까 저보고 자기 형제를 믿어달라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은 없는 셈 치더라도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도 없이 또다시 시댁을 도와주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한 다음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재차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신은 집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껏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마음 편히 못 드리고 살았어. 나 그만 나쁜 사람 만들고 이혼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날 밤 늦도록 남편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끝까지 남편이 저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이혼하고 그만 살자고까지 했는데도 시동생 도와주는 일만은 끝까지 포기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자긴 이혼 못하겠고 시댁 도와주는 일도 계속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소송을 하던지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내가 알아서 이혼하고 이 집구석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의견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은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따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보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짜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와 계셨습니다. 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하나 싶어서 짜증이 살짝 났는데 시모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저한테 뛰어오더니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셨어요.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니? 절대 안 된다. 집 나가려거든 나 쓰러지는 꼴 보고 가. 다짜고짜 저를 붙들고 그런 말을 하시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모습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고 저도 마음이 살짝 약해져서 모질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을 말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어머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불쌍한 생각이 싹 다 달아났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너가 눈 감아줘라. 우리 둘째도 살아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이라도 먹고 살 만한 너희들이 우리 식구를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저보고 이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돈 벌어서 시댁 도우면서 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방금 전까지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과 다시 잘 이야기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싶었던 마음도 싹 다 사라져버렸고 이 집안 사람들은 진짜 상종 못하겠구나, 끝까지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를 붙들고 있는 어머님의 팔을 뿌리쳤어요. 저는 이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냥 착한 아들이랑 어머님이 함께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자기 엄마 붙들고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아주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심파를 찢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 집에서 완전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나쁜 며느리 역할이었죠. 남편에게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끝까지 이혼 못해주겠다는 남편과 지금은 마지막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몫으로 따로 모아둔 적금은 당연히 제 돈이고 남편에게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우리 살던 집 빼면 전세금 절반을 달라고 말했어요. 저희 집 전세가 1억 5천인데 아마도 시동생을 장가 보내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남편이라서 전세금 받으면 자기 몫은 동생한테 다 줘버리고 본인은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돈 다 받아서 이혼해도 사실 저는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 기간을 제외하고서라도 제 인생을 6년이나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한 기분이고 얼마 안 되는 그 돈 받아봐야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에게 돈 받으면 제가 모은 돈이랑 다 합쳐서 친정부모님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남자 만나서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젠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마음의 치가 다 떨립니다. 그럴 돈 있으면 이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즐겁게 살래요. 그동안 저도 애 낳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 사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살았는데 어차피 시댁 밑으로 다 들어갈 돈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아득바득 모으고 살았나 싶어요. 이젠 그런 부담 없이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우리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